이렇게 사이버 외대 그 신입생들 앞에서 제가 제 1탄으로 이런 좋은 강의를 맡게 되어서 김순희 입학처장님 이하 다른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번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로 뭐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편적인 언어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제3세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터키어를 제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은 전문적인 번역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요. 어디 수업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 혼자서 각계전투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까지 왔는데요. 많은 사람이 제가 터키 문학을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터키어? 터키 문학? 어떻게 그걸 하게 되었어? 라는 질문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저의 과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뭐 지금 현재 이걸 보는 학생들은 1974년이라는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전라남도 출신인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뭐 책 읽는 거 읽고 하다가 학교에서 독후감 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 전남일보 여기에서 저희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보냈는지 몰라도 제 글을 보냈는데 그 시골 학교에서 이게 상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얘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는 애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때 저 언니랑 오빠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번역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저는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서울 친구들이 말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시켜도 안 읽고 그러면은 손바닥 내밀어라. 손에 매를 맞아도 저는 읽진 않았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심하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나 봐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책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당동에 사는데요. 70년도에 사당동에는 그 양옆으로 고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책가방 던지고 무조건 그 서점에 갔는데 제가 뭐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그 문 밖에서 바깥에 놓여 있는 아주 싼 책을 서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책가게 주인 아저씨가 거기 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하다. 너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조그만 동그란 의자를 주더니 거기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읽고 싶은 책 다 읽어라. 그리고 안 팔리는 책도 저한테 주시고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학교 안에 도서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오더니 이 책 읽은 사람 손 들고 하여튼 끝까지 손 드는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가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으니 너에게 도서부장이라는 직함을 주마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책 읽다 보니까 친구들이 학급 앞에 이렇게 도서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책을 빌려가고 싶은데 나나야 이 책 뭐 내용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내용을 제가 말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또 이 책을 또 도서관에 그 배치되어 있는 책을 또 제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대여해 줄 때 대강의 내용도 제가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쭉 학급 도서부장이라는 이런 직함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놀랬던 게 제가 살고 있는 그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굉장히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제가 충만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는 언론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터키는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면 선생님 그 커트라인 겨우 넘어가지고 터키 학과 왔겠군요. 점수 때문에 왔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실이니까. 저희 삼촌이 그 당시에 터키 대사관의 무관으로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터키 학과에 들어왔는데요.
터키학과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너무 좋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뭐 뭐랄까요 컴퓨터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었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터키어에 관련된 책들이 한 서너 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등사지라는 게 있는데 등사지로 만든 이런 텍스트를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터키 문학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당시에 저희 과에는 터키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제가 터키 문학을 공부하러 터키로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쓰는 와중에 제가 어떤 작가를 만났어요. 2006년에 터키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인데 그 당시는 1994년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었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작품을 새로운 인생이라는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터키 어떻게 이런 작가가 있을 수 있지? 너무너무 놀래. 근데 그 당시에 신예였기 때문에 저희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작가였는데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읽고 저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이 작가와 평생 같이 간다. 이 작가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저 혼자 그냥 결정을 했죠. 나는 오르한 파묵이랑 끝까지 갈 거야 하면서 이 슬로건이 제가 한국에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제가 버리지 않고 적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작가를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요. 이 작가가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지만 저는 1995년에 이 작가의 진가를 알아봤어요. 너 잘난 척 하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작가를 알아봤냐면 지금 이제 번역이랑 직결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가가 되려면은 작가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필요합니다. 독서량이 왜 필요하냐면은 번역가라는 것은 단지 1대1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간에 있는 것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작가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거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여기 신입생들 저 어려운 거는 안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번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대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지름길을 교수님들이 보여주실 텐데 저는 여러분이 밟는 지름길을 거치지 않고 10년 동안 혼자 이 길을 저는 개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번역을 왜 해? 번역은 왜 할까요? 번역이라는 것은 봅시다. 한 문화가 그 지역성을 넘었을 때 비로소 국제성이 확립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그죠? 뮤직 같은 거 굉장히 지역적인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류라는 이름을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게 국제성을 띠게 되는 거죠. 문화라는 거죠. 문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한국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확립을 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주려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죠? 예술 작품 및 번역 작품의 상호 교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 다른 세계와 문화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또 최근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인지되고 있는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분야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뭐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다 배우겠지만은 번역은 그냥 나도 번역 한번 해봐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번역을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다른 나라와 다른 사고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번역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창의적인 지적 활동이 토대가 되지 않는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즉 모래밭에 세운 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양인들이 동양 철학과 동양인들이 서양 철학과 신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번역이었고, 예를 들면은 성경의 번역 없이는 기독교가 세계 각지에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 작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는 세계의 문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또 불가능하고요. 또 목표 언어라는 것은 기점 언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터키어가 기점 언어고 목표어가 한국 언어입니다. 저는 터키 문학을 한국어로 바꾸는데요. 이 목표 언어를 확장하고 심화해서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동서고금의 교감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학 번역, 굉장히 많은 번역이 있는데 특히 문학 번역이 뭘까요? 문학 번역은 저자, 즉 작가죠. 작가의 창조적 의지를 지침으로 삼아서 원문의 문학적 구조를 재생해서 독자들에게 원문의 장르나 예술적 가치나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적용해서 목표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목표 언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이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방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바늘로 우물 파듯 소설을 씁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통역을 했으니까 그대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치면은 바늘로 우물 파듯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많은 책에 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늘로 우물 파다는 것은 인내라는 얘기죠. 인내. 그죠? 인내. 인내심을 갖고 개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바늘로 우물 파기는 뉘앙스는 알겠지만 이게 또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은 안 되는데 원문을 그대로 제가 말해도 사람들이 바늘로 우물 파는 거 힘든 작업, 어려운 작업 이런 것이 저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바늘로 우물 파기라는 그 은유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은 목표 언어를 정말 풍부하게 해주는구나 이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리가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술서적이나 비전문적 이런 것들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에요. 있는 팩트만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돼요. 하지만 문학 텍스트는 인간 정신을 재현하고 미학의 도구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번역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 창조적인 번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신뢰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부족한 번역자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연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버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마 과정을 짧은 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죠. 4년 동안. 저는 이게 10년 훨씬 더 많이 걸렸지만은 여러분은 많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창조적인 번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창조적인 번역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지금 나의 불만은 이빨이 빠져 피투성이 입속에서 렌즈콩처럼 흩어져 있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기해졌거나 우물바닥에서 옴딱달 수 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걸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렌즈콩 여러분 최근에 거의 아셨죠? 뭐 이효리가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먹었다 해서 렌즈콩 혹은 병아리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터키는 이게 인도나 터키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했더니 레블레비라는 말이걸 레블레비 이게 렌즈콩인데 이걸 번역을 딱 해놨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이빨이 빠져서 렌즈콩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닌다. 제가 이렇게 번역하면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가 죽이고 말고 도대체 저도 번역하고 이게 맞는 건가? 렌즈콩이 어떻게 입안에 굴러다니지?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넘어갑니다. 이 저처럼 빨강색을 칠해놓고
번역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거기에 낑낑 매달리면 안 돼요.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고 다 번역한 다음에 다시 검토할 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게 선물이 걸려있는 퀴즈인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봐요. 피투성이 입속에서 렌즈콩처럼 흩어져 있고, 나라면 이거를 한국 독자에게 이렇게 전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고 발표를 해보시길래요? 저의 사인이 달린 책이 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네네네. 바바리,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하지만 앞에 있는 거 잘 보세요. 바바리, 이빨이 빠져. 피투성이 입속에서.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많아요. 네네. 옥수수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입안에서 옥수수알처럼 나뒹굴었다.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저기 뒷분 다시 한번 손 들 거예요? 아니면 포기? 똑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속에서 옥수수 알처럼 흩어져. 이것도 아니야. 왜? 피투성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인데 피투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아는구나.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제일 신선해 보이는 친구.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네, 봅시다. 와, 박수 쳐야 되겠네요. 그죠? 이겁니다, 바로. 이게 창조적인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맨 처음에 빠진 이빨 했는데, 빠졌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 뭐 있을까요? 그래서 홀랑 빠진 이빨들이 피범벅이던 입속에서 석류알처럼 뒹굴고 있어서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창조죠. 제가 지금 봐도 깜짝 놀래요. 너무 잘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석류알 이빨처럼 생겼죠. 게다가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창조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원문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재창조는 편집자들이 다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라한 파묵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오라한 파묵 씨, 당신 레빌레비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석류알로 바꿨다. 그분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나는 너를 질투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보다 잘하니까. 그죠? 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번역가가 될까요? 저는 이제 번역가가 됐어요. 번역가가 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번역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출판계 동향에 촉각을 세워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 출판계에 어떤 책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팔리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촉각을 세우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동시대 세계 문학의 흐름. 지금 현재 한국 말고, 그죠?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터키에서 어떤 문학이 유행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흐름을 쭉 파악해요. 여러분,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번역가들 모임이 있거든요. 번역가들 모임에 가면은 뭐 스페인, 뭐 일본어, 중국어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요즘에 중국은 어떤 책이 유행해요? 이게 물어보면 금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이해들. 여러분, 번역할 때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 터키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모국어예요. 모국어가 풍부하거나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모국어를 끝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은 터키어를 아무리 잘하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번역이 돼요. 그죠? 렌즈콩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어 책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제가 그 제3세기 문학가로서 제가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획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단에 터키 문학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터키 문학을 한국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을 내가 알려야 하는 것인가. 그걸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독서 교육 열풍이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방과 후 독서 지도사도라는 직업도 생기고 이 독서 교육이 너무 열풍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게 또 한동안 또 굉장히 우리는 마시멜로 뭐 이런 것처럼 휩쓸고 지나갔죠. 오케이. 그렇다면 국내에 이런 출판계에 어울리는 터키의 작가와 작품이 뭐 있을까? 조사를 딱 해봤는데 아지즈 네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생애 돌아가셨는데 100권의 이상의 작품을 낸 사람으로서 터키의 국민 작가라고 부르고 모든 터키 사람들이 집에 가면 이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셔서 내가 아들한테 연락을 했죠. 알리 네슨이요. 제가 아버님이신 고인 되신 아버님이신 그 아지즈 네슨의 그 책 100권 이상 있는데 나한테 독점권을 달라. 그랬더니 한국애가 터키어를 하면서 넌 누구냐? 이래서 또 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서 제가 또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더니 너 사진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지즈 네슨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둥이였어요. 생전에.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한국어 독점 번역권을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너 같은 예쁜 애가 자기 작품을 번역한다고 했으면 터키를 떠나서 분명히 한국에 와서 너 옆에 정착을 했을 것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이메일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책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책을 제가 다 읽고 거기에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다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을 제가 20편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확신이 있었어. 이 책은 팔린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팔렸냐면은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한국관현물위원회 권장도서, 중앙독서교육위원회 추천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국내 청소년 스터디 매길, 논술교재,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30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팔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나나 쟤는 오르한 파묵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까 생각하죠. 저는 오르한 파묵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 나가서 뭐 블로그 올리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돈을 정말 물론 많이 이 사람을 제가 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지금 100권의 책을 다 읽고 뽑아낸 거지만 이 작가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 독점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에이전시를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르한 파묵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영국에, 미국에. 그래서 에이전시가 먹는 퍼센테이지가 있고 해서 오르한 파묵에 저랑 나누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서 오르한 파묵 책으로는 제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제가 다 독점권을 가지면서 번역가로서는 아마도 다른 번역가보다 약간 제가 운이 좋게 좀 이렇게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 작가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기획자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나한테 의뢰 오기를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나라의 출판계를 막 뒤지고 여러분 특히 신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신인이 있는가? 왜냐하면 미국, 여러분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굉장히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단 더 어려워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제가 노력함보다 훨씬 많이 제가 운이 좋아서 특혜를 많이 누린 이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가 번역 작품을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터키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세계가 한국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까?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해서 번역을 했는데 내가 느낀 이것과 독자로서 관점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다른 독자도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그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을 했는데 제가 쉬운 작품보다 저는 어려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터키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 지가 지금 18년째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교활해요.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단련을 해준 게 사실은 오르한 파묵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터키 이해와 터키에 대한 단련을 위해서 제가 어려운 작품을 일부러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품은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노벨 문학에서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읽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작가 언젠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작가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들도 분명히 이 작가를 찾을 거야 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독서로 축적된 약간 뭐랄까요, 훌륭한 독자로서의 촉이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좋은 작품인가 좋은 작품이 아닌가는 남이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책을 내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 다른 사람인가 공유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오르한 파묵인데 여러분 키가 189고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죠? 그리고 터키 굉장히 상류층의 자제분이시고, 지금 현재는 그 뉴욕에 있는 아이비리그죠. 컬럼비아 대학의 정년 교수로 있으세요.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르한 파묵 씨 아시아 투어를 올 건데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먼저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사인회가 있고 또 오르한 파묵 그 강연이 있을 테니까 그때 또 제가 김수진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오면은 이제 오르한 파묵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오르한 파묵 번역 사례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번은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트렁크 살인 사건, 영어를 봤더니 영어도 트렁크 머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일단 트렁크 살인이라고 놔둬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콩녀 하면 다 알죠?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이거 번역할 때 여러분 그대로 영어 번역자가 번역하면 뭐라 할까요? 피너츠 걸, 피너츠 워먼이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써요, 일단. 그런 다음에 땅콩 대한항공 이거 번역을 할 때 대한항공에 장녀로서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오다가 승무원에게 어쩌고저쩌고 길게 하면은 소설의 맛이 확 사라집니다. 이럴 때는 땅콩녀 그대로 써주고 뭐를 써요? 이것과 관련된 팩트를 짤막하게 주석으로 한두 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 명사나 고유 언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도 정치 활동이 연관된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뭐라 그래요? 트렁크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개구리 소년 사건 알죠?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5명의 애들이 도롱뇽의 알을 찾겠다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죠. 이것도 여러분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돼버리는 것은 그대로 번역하되 주석으로 살짝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번역의 완결성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창조적인 번역을 해라는 거죠. 번역에 작가가 쓰지도 않은 거를 자기가 막 보탰으면 절대 안 되죠. 그죠? 번역의 완결성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그죠? 그래서 의미 전달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번역자는 이러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은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 뷰튼이 모든 이런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책 한 권을 읽고 완전히 학교도 그만두고 인생 전체가 바뀐 한 대학생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나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게 지금 첫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인공의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말고 더 강한 이펙트를 주는 단어가 없을까 생각 끝에 제가 오케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쓰시면 네이버에 쫙 나와요. 이 문장이 이 오라한 파묵은 새로운 인생에서 이 문장 하나로 20만 부가 칼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모든 작가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번역가도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라한 파묵이 첫 번째 문장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 문장을 번역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내름빨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름빨강의 첫 문장이 뭐냐면 나는 지금 시체로 우물바닥에 누워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도입부잖아요. 나는 지금 시체로 우물바닥에 누워있다. 시체가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정말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번역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운이 빠진 채 이런 거는 더 좋은 한국말 없을까? 넋을 잃고 다른 식구들의 눈은 길과 문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목을 빼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해서 비슷한 뉘앙스지만은 조금 더 강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늘로 우물 파기는 작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오라한 파묵이 한 말인데 바늘로 우물 파기 이건 사실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나라의 뉘앙스죠. 그쵸? 근데 이거 말고라도 내가 그 바늘로 우물 파기 해도 이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원전의 텍스트를 그대로 또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터키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나 너무 바빠. 머리 긁을 시간도 없어. 그게 터키 말로 너무 바빠란 뜻이에요. 혹시 일본어과 일본어로는 눈코 뜰 새 없이 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맞죠? 예. 일본어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얼마나 다급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겠어요. 그쵸? 이따가 아까 마치신 분 나가기 전에 이거 책 가져가세요. 제가 사인했습니다. 두 분 일단 한 분 더 남았어요. 기대하세요. 굉장히 쉬운 거 물어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머리 긁을 시간도 없어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뉘앙스랑 좀 맞지 않아요. 아, 이럴 경우에 내가 오케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이렇게 제가 또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터키어에서 달콤한 말은 뱀을 굴에서도 나오게 만든다. 이게 감언이설, 미사여구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이 말을 그대로 써도 편집자가 이 단어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와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감언이설로 바꾸지 않고 터키어를 그대로 살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작가와의 교감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또 굉장히 큽니다. 그건 이제 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오라한 파묵과 친구로 지내면서 이제 오라한 파묵이 한국어 번역 독점권을 저한테 주면서 매년 여름에 오라한 파묵 씨 별장에 가서 별장 보여드릴 거예요. 별장에 가서 이제 작품을 같이 번역하는데 이거 제가 번역을 할 때 정말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오라한 파묵의 성장 과정, 그가 성장한 나라의 역사적인 흐름,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 다양한 작품들의 경향이나 사상적 배경 이런 것들은요 번역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해하기도 쉽고 작가의 의도가 뭔지, 작가가 실험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 뭔지, 기법이 뭔지, 그 문학 사조에 대한 지식이 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편집자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번역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오라한 파묵의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라한 파묵 씨 번역할 때마다 오라한 파묵이 그 사람이 작품을 쓸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 이런 것을 저는 그분한테 물어봐요. 오라한 파묵 씨 이 작품 쓸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물어봐요. 그리고 오라한 파묵이 작품을 하면 이 책을 쓴
문학의 공간, 문학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역자 후기를 쓰기 전에 꼭 저는 탐방을 합니다. 혼자 가는 문학 탐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눈이라는 소설을 제가 번역을 하다가 소설이 배경이 된 터키의 국경 도시인 카르스 시를 보지 않고는 그 눈 덮인 도시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알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하 28도에서 43도로 오가는 너무너무 추운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가 너무 미끄러워서 위에서 2시간 있었어요. 그만큼 비행기 타고 2시간 동안 착륙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제가 가서 주인공이 걸었던 모든 길을 그대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 작가가 오르한 파묵이 이런 심정으로 썼구나. 주인공이 오르한 파묵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주인공은 즉 작가거든요. 작가의 자아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자 후기에 또 내가 여기를 다녀왔다는 걸 또 자세히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모든 번역자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러분도 번역하고 꼭 거기 가봐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르한 파묵 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작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는 이 작가가 평생 간다, 끝까지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름 방학 때, 겨울 때 방학 때마다 이제 가요. 이게 오르한 파묵 씨 집필실이에요. 여기 앞이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이제 바닷가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르한 파묵 씨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왜 찍어 오냐면은요. 오르한 파묵 집필실 가면 오르한 파묵 씨는 지금도 만년필로 원고를 써요. 소설을 절대 인터넷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가면은 이게 창문 틀에 이렇게 붙여 있어요. 퓨스누 교즐레 퓨스누 안낫. 이 무슨 말이냐면 퓨순이라는 것은 수수박물관의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에요. 퓨순을 관찰하고 퓨순에 대해 설명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작품 쓰는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의 컨센트레이션, 그죠? 집중하기 위해서 집 곳곳에 주인공 이름을 막 붙여놔요. 너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르한 파묵의 집필실에서 아까 여기가 책상에 의자가 있고요. 여기가 그 글이 있고 보세요. 만년필이 있고 오르한 파묵 씨는 이렇게 넘기는 거 있죠. 이걸로 이제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오르한 파묵 씨 집에 항상 카메라 들고 가죠. 딱 들어가자마자 오르한 파묵 씨 안녕 이러고 딱 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럼 오르한 파묵 씨가 한국에서 스파이가 또 왔구나 이러세요. 왜? 자기는 이런 거 남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쵸? 이거 공개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얘가 와. 그저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지를 좀 예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집필하고 있는 걸 막 얘가 찍는 거예요. 집필실 책상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칠판에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죠. 순수 박물관을 쓸 때 이 사람이 붙여놓은 거죠.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생각하지 않고는 글을 쓰지 마라. 순수를 잊지 마라. 귀고리를 잊지 마. 귀거리를. 이게 지금 여러분 소설 읽으면 알아. 이 귀고리가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인지. 귀고리 때문에 여주인공이 자살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리고 주인공들이 앉는 식탁의 자리예요. 소설가들이 글을 쓰다가 뭐 오른쪽에 앉다가 왼쪽에 앉고 순서를 바뀌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건축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이공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앉는 자리, TV가 여기 있고 이런 거를 여기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소설 쓰면서 잊지 않으려고,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르한 파묵 씨가 앉아서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환상을 꿈꾸면서 이걸 보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거죠. 오르한 파묵 씨가 아침에 9시에 집필실에 출근해서 7시에 집에 갈 때까지 열 몇 시간을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쓰는 분량은 A4로 0.8장입니다. 한 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르한 파묵 씨
당신이 소설을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비결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다. 아깝다고 네가 쓴 모든 것을 소설에 넣으려고 하면 사족이 되고 말고 소설의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아깝더라도 버려라. 내일은 빨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이 책에 3분의 1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필사본 원고가 이렇게 있어요. 오르암 파묵시 노벨문상 받기 전에 그 책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히트를 시켰는데 집필실에 가보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빨강인데 소설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다. 너 갖고 싶으면 가져 이러는 거야. 저는 그때 오르암 파묵이 이렇게 빨리 노벨문상 받을지 몰랐죠. 저를 종일종일 내가 왜 가져?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 한 장이 지금 얼만데 이제 노벨문학상 받고 나서 오르암 파묵의 모든 이제 가치가 지금 올라갔는데 저는 역자로서 그걸 제가 간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오르암 파묵 씨 그 2005년도에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것 중에 몇 장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오르암 파묵의 작품과 생애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다가 넣어야 돼서요. 그랬더니 아 그래? 책을 위해선 줘야지 하고 제가 3장을 얻어왔어요. 그거 이제 제가 쓴 책에 오르암 파묵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한 책에 원본 오르암 파묵 필사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오르암 파묵이 순수박물관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순수박물관을 쓰면서 순수박물관이란 박물관은 정말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소설도 쓰면서 박물관에 전시될 오브제들을 어떻게 모으는지를 제가 다 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이렇게 자료를 남겨두죠. 그래서 오르암 파묵은 너 오늘 네가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말해주마. 너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하지만 내 책상에 앉아서 내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거는 찍지 마라. 그 이외에는 찍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순수박물관이 책이 터키에서 나왔어요. 오르암 파묵 씨가 저한테 연락을, 야, 나나야. 나 순수박물관이 지금 터키에 나와서 초판이 10만 부가 찍혔는데 내가 지금 터키 언론을 모아놓고 제일 유수한 인물 휴리아트 신문이랑 인터뷰하는데 너 올래? 왜냐하면 내가 따로 너한테 이 소설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줄 시간이 없다. 와라. 내가 인터뷰할 때 마이크를 끼고 같이 해라 너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 비행기표 보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비행기표 들고 제가 가요. 왜? 이건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서 하염없이 앉아있고 오르암 파묵 씨는 지금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이제 오르암 파묵 씨 여기 옷깃에다가 또 저는 이제 또 마이크를 또 꽂아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암 파묵 씨의 작가로서의 삶과 굉장히 밀착이 되면서 같이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수박물관에는 이제 지금 순수박물관 여러분 치면은 순수박물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방문객이 어느 나라게요? 한국. 이스탄불에서 있을 수가 없죠.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요. 한국 독자들이 오르암 파묵의 순수박물관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완공하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사실 제가 옛날에 머리가 굉장히 길고 여러분 저 사진 팜프렛에 사진 보고 속았다 이래서 지금 그쵸? 나 그럴 줄 알았어. 속았다. 이거 인물 저 인물 아닌데 라고 하실 텐데 그때 제가 SBS랑 오르암 파묵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PD가 날 보더니 이 선생 너 연예인이야? 머리 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갔는데 오르암 파묵 깜짝 놀라가지고 못 알아보고 한동안 외국 사람들은 머리만 밖에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수박물관 앞에 가서 오르암 파묵 씨랑 인터뷰를 이제 하는 완공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에 완성이 돼서 제가 가서 이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오르암 파묵이 전 세계 최초로 순수박물관을 한국 독자들에게 오픈을 했고 우리가 문학기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암 파묵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문학공간을 돌아다니고
오로한 파묵 씨 집필실에 다 같이 가고 그리고 오로한 파묵 씨랑 저녁 때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독자들에겐 이거 해주지 않죠. 오로한 파묵 이거 왜 해주겠어요? 내가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해주냐면은 오로한 파묵 책이 예를 들면 내름 빨강이 전 세계에서 인구 배당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를 들면 내름 빨강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인데 5만 부밖에 안 팔렸는데 한국은 30만 부가 팔렸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독자들을. 또 이 친구들 중에 중요한 또 블로거들이 몇 명 있었어요. 파워 블로거들 있죠. 이런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다녀와서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작가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행운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데, 작가와의 교감이 있으면은 한 작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많이 알 수 있고, 한 작가를 많이 알면은요, 그 작가에 대해서 정통을 하면은 다른 작가를 알아가는 과정도 또 그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오로한 파묵을 알게 된 것은 저로서는, 번역가로서는 정말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또 오로한 파묵 씨 여름에 오로한 파묵 씨 집필실 갔더니 얼마 전에 나온 책을 또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찍어라 해서 이게 제가 찍었고요. 예, 깨알 같죠? 이것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 자기도 못 알아봐요. 나중에는.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예, 봅시다. 오로한 파묵 씨가 책에서 항상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쉐큐레라고 오로한 파묵 씨의 어머니예요. 지금 90살이에요. 이분이 90살인데 여기가요, 여러분 지금 섬이에요. 이스탄불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와야 되고, 또 섬이 생태섬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마차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오로한 파묵 여기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 나나야 놀러와 해서 놀러 왔는데 가니까 엄마가 와 있어요. 구순 너무 못 걸어요. 못 걷는 사람이 와 있어. 아니, 오로한 파묵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애가 나나야 소개시켜주고 그랬는데 차 갖고 온다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오로한 파묵이, 내가 이분한테 오로한 파묵 어쩌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느냐, 자기가 가야지 왜 어머니를 여기에 오시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그때 제가 사실 정말 울었습니다. 너 무슨 얘기 하는 거니? 나는 아직도, 오로한 파묵이 자기 엄마랑 인터뷰한다고 엄마 오라 그런 거예요. 책 쓰려고. 나는 아직도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못 걷지만 내 아들이 오라고 하면 난 어디라도 갈 거다. 너 절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모함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구순이고 오로한 파묵 6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고 자식인 거죠. 아들은 엄마한테 모든 걸 요구하고, 엄마는 또 말 걷지도 못하는 몸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아, 이 엄마가 없었으면 오로한 파묵이라는 작가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엄마가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역지자 오로한 파묵의 후기에 보면 알아요. 자기가 받은 가장 최고의 찬사는 어머니의 말이었다. 어머니가, 오로하나,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은 빨강 같은 책을 썼니? 이 말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에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듣기 위해서 지금도 바늘로 우물 파듯 책을 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오로한 파묵과 관계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의 모든 어머니상은 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작가 내력, 역사, 집안 배경, 이런 걸 아는 것이 번역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오류 없이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로한 파묵이 이스탄불이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오로한 파묵이 20살 때까지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그 책이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화가가 되지 않겠어요. 작가가 되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오로한 파묵이 제가 가면은요, 막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를 막 그려요. 그래서 앨범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쫙 펼쳐진 앨범. 저의 앨범. 맨날 갈 때 가져가죠. 한꺼번에 많이 안 그려주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이거 제가 머리 길었을 때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에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자기 엄마랑 막 얘기하니까 너 거기 잠깐만 있어.
내가 너 그려줄게 하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한 파무 씨가 그려준 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못 느끼세요? 오르한은 화가 안 되길 너무 다행이다. 그죠? 작가가 되었던 게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이겠지. 화가 됐으면 이거 아무도 안 사줘. 나나 되니까 오르한 파무 씨 진짜 작가 생활 그만두고 화가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작가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고 나약한지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비판을 하면은요 삐져서 말을 안 해요. 저랑 제가 말 한마디 실수해서 한 달 동안 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서 제가 싹싹 빌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조심하죠. 어쨌든 너무너무 여러분 작가들한테 조심해야 돼요. 번역가들이. 자기가 번역하는 작가들은 최고의 작가다라고 계속 찬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둘 다 윈윈이 아니라 둘 다 죽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번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거를 느끼느냐. 이 파묵의 작품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되기예요. 여러분 분신 모티브 아시죠? 최근에 다른 사람 되기는 여러분 세계 문학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다른 사람 되기죠. 철가면 다른 사람 되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어요? 왕과 그래 맞아 그죠. 광해가 있었죠. 예. 광해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해요. 오르한 파묵 같은 경우는 터키의 정체성이죠. 터키가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에요. 근데 터키는 끊임없이 유럽이 되고자 했어요.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한국이 터키인인가? 나는 왜 유럽인이 될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뇌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한 파묵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으로 다른 사람 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번역가도 어쩌면 그죠? 원작자가 되어서 작품을 재창조하는 사람은 아닐까? 에? 그래서 저도 오르한 파묵의 작품을 번역할 때마다 나는 한국인 오르한 파묵이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저의 그 번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책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예, 저의 거를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르한 파묵의, 손 들었어요, 벌써? 오르한 파묵의 고향은 어딜까요? 고향. 젊은 이스탄불이죠. 네,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번역가가 될 사람에게 해줄 말이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름 빨강에 나와요. 내름 빨강에 나오는 말을 읽고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세밀화를 그리거나 예술 창작을 하면서 실망감을 맛보고 싶지 않다면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타고난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도 부와 명예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좋을 것이다. 재능과 노고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술에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번역가들 잊으시면 안 되죠. 내가 번역을 시작했는데 나는 왜 부도 없고 명예도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10중 8구는 어떻게 돼요? 재능과 노고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번역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순수한 결과가 나고 저처럼 뭐 그다지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 이렇게 운이 따라줘서 여러분도 어쩌면 좋은 작가를 발굴해서 자신이 행복한 번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 너무 한 분도 안 좋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